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한풀 꺾인 듯하지만 여전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비도 많이 내렸습니다. 네, 북한도요 날씨 때문에 고생이라는데요. 얼마 전만 해도 폭염과 가뭄 피해를 걱정하더니 이젠 다시 큰 비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엔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홍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는데요. 네,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서 비상이라고 합니다. 박철영 기자, 북한 상황 어떤가요? 네, 이달 초부터 함경북도 등 주로 동해안 지역에 비가 집중됐는데요. 많게는 하루 수백 밀리미터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강수량이 많은 지역을 보면 여류돌지 현재 화대 395mm, 용천군 호천이 179mm. 함경북도 화대군에는 지난 11일 하루 동안 4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하천이 범람해 길 위로 물이 흐르고 도로는 온통 흙빛으로 뒤덮였습니다. 네, 이 지역은 이달 초에도 폭우 피해가 났던 곳 아닌가요? 네, 지난 1일부터 3일 사이 함경 남북도 지역엔 많게는 600mm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1일부터 3일 사이에 이 전반적도에서 비가 내렸는데 특히 이제 함경북도 부령, 이 부령에서는 500mm 이상. 다리가 무너져 내리고 강 주변 곳곳에 제방이 유실되는가 하면 지붕까지 물이 차올라 건물 대부분이 잠긴 마을도 있습니다. 강이 범람해서 농경지를 뒤덮고 나무가 뿌리째 뽑혀 나뒹구는 모습도 보입니다. 네, 화면만 봐도 피해가 상당해 보이네요. 네, 북한 매체는 이달 초 폭우로 17km에 달하는 도로가 유실되고 8km의 제방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컸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이 지역 집중호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강한 장마전선을 형성하고 태풍의 영향도 한두 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네, 비가 계속된다면 피해가 더 커질지도 모르겠군요. 네, 북한은 작년에도 이맘때 1년치 강수량에 육박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피해가 컸는데요. 지금이 한창 벼 이삭이 패는 시기여서 비가 계속되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식량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벼가 이삭 빼는 시기와 이삭 패는 시기에 이틀 정도만 물에 잠겨도 소출이 40% 이상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북한 매체에선 큰 물 피해에 대비하자는 내용의 특집물을 연일 내보내며 대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가물 끝은 있어도 장마 끝은 없다고 했습니다. 가물을 극복했다고 해서 탄기를 놓치면 애써 지켜낸 농작물들을 큰 물과 폭우가 순간에 쓸어갈 수 있습니다. 네, 북한 당국도 정말 초긴장 상태일 것 같군요. 먼저 피해가 발생한 함경남도는 당 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어 수해 복구 방안을 논의했고요. 이어 내각과 중앙기관 일꾼으로 구성된 큰물 피해 복구 중앙지휘부를 꾸려 긴급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큰물 피해 복구 중앙지휘조의 작전과 지휘를 현장에 접근시켜서 복구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요의하고 피해 현장에서는 고당위원회를 중심으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김덕훈 내각 총리도 피해 지역을 돌면서 복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북한은 계속해서 청년들이 이른바 험지에서 일하기를 자언하고 있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던데요. 네, 그만큼 청년들에게 더 자원하라고 촉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던데요. 네, 북한에서도 도시에서 먼 오지나 힘들고 어려운 일은 기피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매체는 이런 곳에 지원한 이들을 치켜 세우는 보도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건 이른바 험지 근무를 자원한 청년들을 환송하는 기념식 화면인데요. 애국 청년의 기계를 남김없이 떨칠 불타는 결이 안고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계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꽃목걸이를 한 청년들 손마다 꽃다발이 안겨져 있고요. 도로 양옆으로 인파가 늘어선 가운데 카 퍼레이드도 합니다. 네, 그야말로 영웅 대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들은 주로 어디로 가는 건가요? 농촌이나 탄광,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염전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가고 있습니다. 세포지구 축산기지로 떠나는 앳된 청년도 있고요. 도시에서 나서 자란 제가 생산 곳에 가면 어려움도 있고 애로한 난관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뚫지 못한 난관도 없고 못하는 일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간이나 섬마을 같은 오지로 가거나 도로시설 작업반처럼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자원하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거국중학교를 졸업한 10여 명의 청년 동맹원들이 역 도로시설관리소 청년작업반에 탈원하였습니다. 부족한 노동력을 청년으로 메꾸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북한은 노동력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을 단련된 투사로 키우기 위한 거라고 강조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북한이 외국인들의 통행 가능 지역을 늘렸다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요. 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SNS를 통해 북한 당국이 외국인 통행 가능 장소를 기존 299곳에서 22곳 늘려줬다고 밝혔는데요. 새로 추가된 곳에는 만경대와 주체 사상탑, 평양 지하철 등이 포함됐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제한을 푸는 듯한 조치를 취하는 게 다소 의외다 싶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새로 입국한 외국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동 제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이걸 방역조치 완화로 해석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벨 유스피 유엔 인구기금 북한 사무소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필수 의약품 등이 북한 내부로 전혀 운송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박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엄청난 안보 위기를 느끼게 해주겠다. 북한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잇따라 내면서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네, 복원됐던 남북통신선은 2주 만에 다시 끊겼고 추가 도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대체 뭐기에 북한이 이렇게 민감하게 나오는 걸까요? 우상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이 시작되던 지난 10일과 11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한미 양국을 향해 강력한 비난과 경고를 잇따라 퍼부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 측의 위험한 전쟁 연습은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다. 이들은 한미연합훈련이 대북 적대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이자 북에 대한 선제 타격을 골자로 하는 전쟁 시연회, 그리고 핵전쟁 예비연습, 배신적 처사라며 엄청난 안보 위기를 시시각각 느끼게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오는 26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는 사전연습으로 국지도발과 테러 등이 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위기관리 참모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본 훈련인 연합지휘소 훈련은 오는 16일부터 전쟁 발발을 가정해 1단계 방어, 2단계 반격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합니다. 반격 훈련은 북한 수뇌부를 무력화하고 평양을 탈환하는 작전으로 2019년 이후 실제 훈련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여파로 참여 인력이 지난 3월 전반기 훈련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고 2017년과 비교하면 12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역사는 1954년 전쟁 직후로 거슬러 갑니다. 이번 훈련은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해상과 헬리콥터의 지원. 본격적인 대규모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인 팀스프리트 훈련은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철군하고 냉전이 최고조에 이르던 197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동원 병력 최대 20만 명, 훈련 기간만 2달 이상. 미국 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 등 최첨단 장비와 무기가 동원되고 연합 해상작전과 야전 기동훈련, 핵폭격 모의훈련까지 총망라한 세계 최대의 군사 기동훈련이었습니다. 북한은 팀스프리트 훈련에 대응하느라 군사적, 경제적 타격을 심각하게 겪었는데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북한 경제에 멍이 들 정도라고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야 될 어떤 노력이라든가 또 필요한 그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군사적인 측면으로밖에 쓸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북한의 반발과 이로 인한 군사적 긴장도 심각했습니다. 전국 전민 전군이 1993년 3월 9일부터 준전시 상태로 넘어갈 것. 팀스프리트 훈련이 폐지된 이후에도 한미 연합 훈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세에 따라 동원 병력이나 장비 등도 변했습니다. 우리의 위력한 핵공격 수단이 또 하나 탄생한 데 대하여 더 없는 만족을. 북한이 연달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던 2017년 한미연합훈련은 북한 지휘부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실무장 폭격 훈련까지 실시했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2대가 2시간 만에 한반도에 진입하자 반대로 한미연합훈련이 연기 또는 중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이듬해인 1992년 그리고 북미 제네바 핵합의가 타결되던 1994년에는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급진전된 배경에는 한미연합훈련 연기 카드가 주요했습니다. 급기야 2018년 6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돌발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해버렸고 이듬해까지 훈련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We will be stopping the war games, which will save us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한미 훈련에 대한 북한 언론 매체의 격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의 지도자들은 북미, 남북 관계만 개선된다면 미군 주도는 물론 한미 연합 훈련도 이해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던 북한이 규모마저 대폭 축소된 시나리오 훈련에 강력 반발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 대화의 입장을 밝힌 바이든 행정부에 좀 더 분명한 태도를 보여달라는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답을 얻는 게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여요. 우리도 대미 정책 완성됐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와 대결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든 자기네 입장을 빨리 내놔라. 이제 그 독촉을 좀 하고 있는 개념이 좀 강하다라는 거예요. 또 한미 연합 훈련을 핑계로 적정선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미국이 자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레드라인 넘지 않는 선에서 어떻든 이제 화를 내는 이제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명분을 한미연합훈련에서 찾는 거고. 북한의 반발에 대해 한미 양국은 적대적 의도가 없는 연례적 방어 훈련이라며 대응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The joint military exercises, they are purely defensive in nature. We have long maintained the United States harbors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미국은 심지어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을 촉진할 수도 있다며 인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 양국의 군사적 대응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저강도 무력 시위를 하게 되면 남측과 미국이 거기에 반응하게 되고 그것이 연쇄작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렵게 마련됐던 한반도 정세의 해빙 모드가 또다시 위기로 치달을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추가 행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오상현입니다. 북한 청년들이 요즘 힘든 곳에서 일하는 걸 자원하고 있다는 소식 앞에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저는 그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염전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북한 청년들은 도대체 왜 그 힘들다는 염전으로 가고 있을까요? 궁금증을 풀어줄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무더위에 대규모 인력이 하고 많은 곳 중에 염전으로 가고 있다. 다소 의외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포시의 많은 근로 청년들과 고급 중학교 졸업생들이 제염 부문으로 진출했습니다. 자, 고급 중학교 졸업생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 남한으로 치면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16, 17살인데 네. 북쪽에서는 이제 그 법적으로 만 17살이 성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젊고 꿀꿀한 동무들을 바꿔보니 정말 반갑고 막 대견합니다. 농촌이나 광산으로 탄원을 했다는 건 좀 이해가 됩니다. 산업적인 측면이나 뭐 식량적인 측면에서 중요할 테니까요. 근데 염전은 좀 의외거든요. 왜 하필 염전인가요? 특히 소금이라는 게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년들밖에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거든요. 나는 어려운 쪽으로 가겠다 하면 많은 청년들이 손들고 나옵니다. 그게 또 대중운동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고 당국이 취하고 있는 대중운동의 일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원래 이제 소금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 작은 금처럼 이제 그렇게 그 풀이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식생활에서는 뭐 필수적인 물품이기도 하지만 화학공업의 원료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염전도 이제 중요한 부문이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해방 직후만 해도 염전이 뭐 대부분 북한 쪽에 많이 있어서 오히려 남한이 소금이 부족했다 이렇게 들었었는데요. 북한은 근데 지금 왜 소금이 부족한 건가요? 북한이 소금을 정제하는 시절이 이제 일제 시기 때 만들어지고 60년대 한번 60년대 중후반에 현대화도 하고 좀 괜찮은 수준에 끌어올렸댔는데 이게 세월도 지나가고 보니까 어화가 됐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90년대 이후에
그 자연재해로 해서 많은 염전들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 부족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사실 소금 생산량이 실제 수요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이제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소금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 생산 능력이 지금 북한이 70여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수요는 한 140여만 톤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절반밖에 생산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소금이 역대적으로 소금이 부족해 왔어요. 우리를 생각해 보면요, 소금이 뭐 흔하기도 하지만 요새는 이 나트륨이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저염식을 많이 예, 하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이 안 먹거든요. 그래서 소금이 귀하다, 그렇게 귀하다고 얘기하니까 좀 놀랍기도 하거든요. 남한에 오셔가지고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와서 짜게 먹지 말라고 해도 저는 아직도 짜게 먹거든요. 네. 예, 뭐 소금의 가지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이 되게 놀랐고, 그러니까 이제 좀 선택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어느 게 좋은지 몰라가지고. 저는 일단 한국에 오니까 슈퍼에 가서 소금을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근데 봉투에 500g짜리, 300g짜리 일단은 규격 포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가가 공급할 때는 이만한 그릇을 들고 가면 푹푹 퍼서줬지 그런 포장을 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다가 이자처럼 짠 거 먹지 말아라, 짠 거 먹지 말아라 하는 게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북한은 짠 걸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여기는 짠 걸 먹지 말라고 하니까 뭐 지금이야 손쉽게 뭐 소금을 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도 소금이 귀했던 시절이 있었죠. 예전에는 소금 장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소금 사세요. 안 사요. 싸게 드릴게요. 네, 1988년에 방송된 전원일기인데요. 불과 33년 전이네요. 비나 좀 피했다 가시오. 아니 비 오는 날 소금 장사를 나와? 네, 비 오는 날에 소금 장사 나왔다고 일용 엄마한테 면박을 받습니다. 네, 첫째네요. 비올 때 그 소금 장사 나오면 소금 다 녹지 않습니까, 저거? 네, 녹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네, 소금 때문에 전쟁을 한 나라도 있었고요. 네. 또 고구려 건국했던 주몽을 다룬 드라마도 생각나는데요. 이것이 소금파이요. 아저씨, 소금이 맞습니다. 네, 주몽이 소금을 구해오면서 백성들의 신임을 받고 왕이 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갑자기 소금 얘기하다가 고구려 주몽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아까 수요의 절반 정도만 공급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나 이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양도 고개를 넘는가 안 넘는가에 따라서 소금이 값이 이제 많이 차이가 네. 납니다. 그래서 동해안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소금이 잘 생산되지 않아서 양도 고개를 넘어가면 한경도, 양강도, 그러면 한경북도 이런 쪽은 이제 소금이 많이 부족하죠. 말씀 듣고 보니까 양덕 고개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지역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동해에서는 일단 소금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서해에서 생산된 소금을 제염소에서 그쪽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려면 육로로 가든 아니면 뭐 철도로 가든 뭔가 운송을 통해서 가야 되겠죠. 90년대 이전에는 한 24시간 정도 갔어요. 그다음에 90년대 이후에는 2, 3일 어떤 때는 전기가 중간중간에 끊어지면서 보름, 한 달 막 이렇게도 가고 그럼 가다가 다 녹을 거예요 아마. 운송 수단이 이게 되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생산량 자체가 작아요. 그 작은 것을 전국적으로 배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북한이 소금 부족으로 인해서 겪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 생활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북한의 주민들이 소금이 중요한 게 냉장, 냉동 이 시설이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 이런 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모든 여름에 나오는 그 야채는 다 절여야 되고 수산물도 다 절여야 되고 절인 명태, 절인 정어리, 절인 뭐 고등어 몽땅 절인 거였어요. 평생 삶에 절인 거 제일 많이 먹어봤던 것 같아요. 한국 공국 전까지. 먹고 사는 모든 반찬이라든가 이런 데 다 소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소금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 된장, 간장 같은 식품도 그렇고요. 우리 민족 전부 다 즐겨 먹는 김치도 그렇고요. 소금이 꼭 필요하잖아요. 제가 지방관리국에서 일하면서
이제 기초식품의 제일 첫 번째 품목이 이제 그 소금이거든요. 그때 그 온천 제염, 온천에 있는 광양만 제염소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술이라도 몇 병 가져다 주고 뭐 이렇게 해야 그래도 실어 가지고 와서 이제 공급하던 그런 그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하면 자력갱생 아닙니까? 장공장에서 장만 만든 게 아니에요. 직접 염전까지 만들었다는 네. 북한 방송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원 장공장이라고 하네요. 근데 소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접 이 공장 근처에 염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시기에 수백 리 먼 곳에 가서 많은 소금을 실어 가지고 와서 기초식품을 생산하였는데 정말 애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최근에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도 생산하고 염도가 높은 짠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죽 급했으면 직접 소금까지 만들었을까 싶네요. 김정일 위원장이 동해 쪽에 염전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잖아요. 북한이 뭐 도로를 지금 금방 뭐 고속도 도로를 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동해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동해에다가 제염소를 만드는 것이었죠. 자, 이곳이 북한이 자랑하는 동해 원산 제염소입니다.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딘지 볼수록 희한합니다. 그런데 동해는 특성상 대규모 염전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 동해는 갯벌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북쪽에서는 그거 보고 이제 간석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원산, 그다음에 이제 한경북도랑 이제 오대진 제염소 뭐 이런 것들, 광명성 제염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 모래밭이에요. 소금이 남아야 되는데 중발되는 양마다 밑으로 스며드는 양이 많아가지고 염전을 만드는 것 자체도 힘들고 그것을 그냥 계속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것도 힘들고 사실 운영 자체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소금은 짠 맛을 위해서도 쓰이지만 공업 원료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네, 나트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베이킹 소다죠. 그 빵이나 이제 과자 이런 데 부풀게 하는 데 쓰는 이제 그다음에 가성소다. 북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지공업 정의하는데 이제 팔포 만드는데 가성소다 들어가야 되고요. 공업 원료로 소비하는 소금이 사실은 수요의 거의 한 70% 이상 차지하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일상생활뿐 아니라 산업 원료로도 중요하니까 북한이 특히 이렇게 소금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해결 방법은 여전히 주민들 노동력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채용공입니다. 정말 1960년대에 당의 부름을 받들고 산으로 바다로 개발지로 달려나가 미운을 세우던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정신을 이제는 저를 비롯한 우리 새 세대들이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학생이 아버지 대를 잇겠다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북한이 그 소금의 필요성을 느끼고 소금을 대규모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니까 60년대 말 70년대 초인데요. 이때 그 군대에서 제대 군인들을 집단 배치해서 그 이제 제염소들을 다 꾸렸습니다. 근데 60년대 70년대 배치받은 분들이 지금은 다 나이가 이제 나보다 형벌이니까 이제 한 60대, 70대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세대 교체의 필요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저게 일하는 데가 힘들어가지고. 뭐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알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래도 그 힘든 일을 이렇게 청년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야 될까? 세계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정말 누릴 거 누르고 공부하면서 좋은 거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사실 북한 청년들이 저렇게 이제 힘든 데만 계속 나가는 거 보면 이제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 있는 동안에 염전으로 갔다는 보도를 본 적이 없어요.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고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뭐 경제에 올인하고 있는데 성과는 안 나지 하고 있으니 청년들을 그쪽으로 보내고 있고 북한은 그걸 보고 개미 작전이라 하거든요. 노동력을 쫙 풀어서 해결하는 것. 근데 한국은 기계 한 대가 가면 척척척척 다 해결을 해요. 저런 청년들도 비록 지금은 저렇게 가지만 우아하게 작업복 입고 단추 하나씩 누르면서 일하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잠재력 무궁무진한 청년들을 노동력으로만 보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요. 북한 주민들이 노동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네, 소금뿐 아니라 북한에서 꼭 필요하지만 부족한 게 또 있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서울의 한 공연장에서 남북 출신 음악인들이 함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특별한 음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탈북 청소년들과 발달장애 성악가들도 함께해서 감동이 더했다는데요.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국내 최고층 빌딩의 유용을 뽐내고 있는 서울 잠실의 롯데 월드타워. 이곳에 있는 한 콘서트 홀에 생소한 느낌의 공연 제목이 내걸렸습니다. 이름하여 평화통일기원음악회. 협동조합 형태의 오케스트라와 남북 출신 음악인들이 이 음악회를 위해 뭉쳤다는데요.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이던 무대를 찾아가 봤습니다. 구슬픈 바이올린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메웁니다. 강원도 전방 지역에서 한 무명용사의 돌무덤을 보고 애달픈 적막감과 전쟁의 비참함을 표현한 1960년대 가곡 비목이 세계적인 바리톤 성악가 고성현 씨의 목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탈북 청소년들로 꾸려진 합창단과 함께한 애국가도 이어집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젊은 성악가들로 이루어진 중창단은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독도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8) 년 전 인기를 끌었던 남북 첩보 드라마에서 자신이 불렀던 주제곡을 소환해온 가수 소향. 마지막엔 전 출연진이 나와 송창식의 내 나라 내 결애로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무대 뒤편에 마련된 대기실입니다. 조금 전 리허설을 마친 출연자들이 각자 대기실로 흩어져 공연을 준비 중인데요. 한번 들어가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 평화통일기원음악회를 기획하고 연출한 지휘자를 만나봤습니다. 서로의 마음들을 어떤 정치적인 이념들을 다 버리고 그냥 우리 민족의 어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음악에다 담아서 그렇게 접근해보자. 멋진 하모니를 선보였던 발달장애 성악가들은 막간을 이용해 김밥 한 줄씩으로 허기를 달래고 있었고요. 제가 노래하는 게 꿈이고 목표인데 발달 장애인들이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고 저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게 너무 기쁘고 연습 때와는 좀 많이 다르지만 저희가 열심히 멋진 공연 보여드릴 테니까요. 함께 기대해 주시고 이쁘게 봐주세요. 탈북 청소년 국제대안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의 대기실은 또래 친구들이 모인 만큼 장난기가 넘쳐났습니다. 이 합창단 소개 좀 해볼래요? 자랑 좀 해볼래요, 합창단? 일단 이쁘고 잘생기고 공연 시간이 임박해오자 무대 뒤편, 백스테이지가 분주해집니다. 무대 전입니다. 공연 시작 10분 전입니다. 북한에서 아리랑을 편곡해 만든 관윤악곡 아리랑 환상곡이 공연의 시작을 알렸고 탈북 이후 남한에서 파페라 가수가 된 명성희 씨가 무대 초반을 장식합니다. 남북이 하나가 돼서 통일을 기원하고 평화를 기원을 하면은 그 뜻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평양음악무용대학 교수 출신의 탈북민 피아니스트 황상혁 씨에게는 이번이 남한 오케스트라와의 첫 협연 무대였다는데요. 정사인의 1916년 곡 사양가를 피아노 협주곡으로 처음 선보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양가 피아노 협주곡이 아직 좀 전 세계에 몰라요. 북에서만 알고 있고 유튜브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또 악보를 또 우연히 제가 저한테 오게 되고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알렸으면 좋겠다. 탈북 청소년 합창단까지 더해진 이런 북한 출신 음악인들의 무대는 관객들에겐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공연자들과는 다른 느낌? 예, 우리나라 사람의 그 표현하는 감성이랑 또 북한에 또 계셨던 분들이라서 느낌이 전혀 달랐어요. 특히 발달장애 중창단 젊은이들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열창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촉촉히 적셨습니다. 훌륭한 공연을 보게 돼서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특히 장애 아이들이 이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제약을 받으며 가까스로 진행된 음악회. 그만큼 남북 출신 출연자 모두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노래했고 그만큼 더 묵직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인입니다. 떡갈비? 육전? 고기가 들어가 있는 떡? 영양이 가득한 떡? 북한말 고기떡은 어묵을 뜻하는 말입니다. 북한의 문학작품 중 해솟는 바다에서는 고기떡을 해서 푸짐히 대접할 테니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어묵 만들 때 생선 말고 야채를 너무 많이 넣어서 어묵일 줄은 생각 못했어요. 18세부터 49세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죠. 해당 기간을 놓쳤더라도 19일 이후에 추가로 예약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고 개인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